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 서양사 2권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33쪽이고요. 7부 열매2라는 큰 제목입니다. 31장 각계약진의 시대이고요. 소제목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세기 초 30년 전쟁 이래 나폴레옹 전쟁에 이르기까지 200년에 걸친 전란의 시대는 유럽인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오늘날의 유럽 세계를 탄생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다. 진통 없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듯이 유럽이 중세의 오랜 틀을 깨고 진정한 르네상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희생이 필요했다. 오랜 힘겨루기 끝에 유럽 각국은 일국적으로는 국민국가를 이루었고 국제적으로는 나름대로 서열을 지었으며 서로 싸워봤자 득이 될 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안에서의 다툼이 일단락되었으니 다음 행보가 바깥을 향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때부터 대외 진출이 제국주의적 침략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통합적이던 유럽 세계의 정치가 각국별로 분해되면서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썩텄음은 앞에서 본 바 있다. 전란의 시대 동안 국민 국가들이 형성되는 것과 동시에 각국에는 국민 경제가 발달했다. 유럽 각국은 각자 자국의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 현실의 전쟁에 못지않은 경제 전쟁에 돌입했으며 앞다퉈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육성하기 시작했다. 그 성과가 산업혁명이다. 산업혁명의 불씨가 처음 피어난 곳은 영국이다. 법적, 정치적 자유와 권력을 얻은 데다 국제적으로도 패권을 장악한 영국 부르주아지는 본격적으로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모토로 내걸고 효율성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제도다. 이 효율성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생산 기술의 발전이다. 불과 20년 만에 면화에서 실을 뽑아 옷감을 만드는 공정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생산력은 10배 이상으로 증대했다. 둘째, 생산 제도의 측면이다. 자본주의 이전까지 상품이란 주로 소비와 사용을 목적으로 했고 상품의 생산도 소비에 종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생산의 개념은 처음부터 판매를 겨냥한 생산으로 바뀌었다. 목수는 이제 누가 주문하지 않아도 의자를 미리 만들어 시장에 내놓는다. 소비를 위한 생산과 시장을 위한 생산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엇보다 시장에 상품을 내놓으려면 대량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대량 생산의 필요성이 분업이라는 획기적인 생산 방식을 낳았고 자본주의적 기업이라는 획기적인 생산 단위를 만들어냈다. 효율성이라는 지고의 목표 아래 모든 노동력이 편제되면 자본과 상품의 소유주, 즉 자본가는 대만족이지만 노동력의 소유자, 즉 노동자는 불만이다. 노동자는 자신이 직접 노동력을 투입해 상품을 생산하면서도 자기 노동력의 산물을 소유하지는 못한다. 생산은 사회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생산물의 소유는 사적이고 개인적이다. 이러한 사회적 생산과 사적 소유의 모순은 자본주의의 초창기부터 문제로 떠올랐다. 19세기의 사회주의 이념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생산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데
시장은 한계가 있다. 영국의 자본가들은 대량 생산된 상품을 구매해줄 소비 인구가 필요했다. 해외 식민지의 새로운 용도가 발견된 것은 그때였다. 그 전까지 식민지는 주로 물품의 수입처라는 의미가 강했다. 차와 향료, 면화를 생산하는 인도 농민들에게 영국의 공업 상품을 판매하면 어떨까? 나아가 인도만이 아니라 모든 해외 식민지를 시장으로 이용한다면 어떨까? 산업혁명이 자본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진짜 혁명적인 것은 산업혁명보다도 그런 발상의 전환이었다. 이제 해외 식민지는 원료 공급지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자, 238쪽 200년 만의 외교란 소제목입니다. 나폴레옹 전쟁을 끝낸 1814년 9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전후 질서와 논공 행상, 그것이 빈 회의의 주된 목적이었다. 이제는 영토 문제라면 유럽의 어느 나라나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판이었으므로 논공 행상이 결코 쉽지 않았다. 빈 회의에는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 대표가 모였지만 실제로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영국, 러시아 네 나라가 주도하는 분위기였다. 기본적인 합의 내용은 프랑스를 통제하고 강대국들 간의 힘의 균형을 이루어 어느 한 나라가 패권을 차지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프랑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의 틈바구니에 있는 스위스는 아예 영세 중립국으로 만들었고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에서 빼앗은 북이탈리아와 벨기에는 각각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에 돌려주었다. 나폴레옹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긴 러시아는 그 대가로 폴란드를 얻었으나 패권주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일단 폴란드 왕국을 별도로 세우고 러시아의 관할에 맡겼다. 35개의 영방국가와 4개의 자유시를 승인하고 그들과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을 한데 묶어 새로 독일 연방을 구성하도록 했다. 비록 느슨한 연방체이긴 하지만 이제 비로소 독일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한 단일한 정치적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회의를 주도한 오스트리아, 영국, 러시아, 프로이센은 서로 속셈이 다르고 경쟁 관계에 있었지만 적어도 다시는 프랑스 같은 특출한 강대국이 등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향후 유럽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기로 합의하고 4국 동맹을 맺었다. 이 동맹은 나폴레옹이 완전히 실격한 뒤 프랑스까지 끌어들여 5국 동맹으로 확대되었으며 빈 회의 이후 해마다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 강대국들이 국제관계를 주도하는 유럽식 외교의 전범이 되었다. 미국의 독립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라틴 아메리카의 민중들은 식민지 미국이 세계 최강의 본국과 싸워 승리한 데서 큰 자극을 받았다. 게다가 프랑스 혁명의 이념은 유럽의 대서양 상선들을 타고 멀리 이곳까지 전해졌다. 유럽에서는 자유주의로 불리는 이념이지만 아직 국가조차 성립되지 않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자유주의가 곧장 독립과 건국의 이념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독립을 막기 위해 싸웠던 영국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적극 지원하는 묘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미 라틴 아메리카의 본국인 에스파냐는 오래전에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고 메테르니히가 라틴 아메리카에까지 무력 간섭에 나서기에는 힘이 붙였다. 게다가 신대륙의 맹주로 등장한 미국은 1823년 멀로 선언으로 신대륙과 유럽 간에 분명한 선을 그음으로써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간접 지원했다. 그 덕분에 아르헨티나 1816년을 필두로 칠레 1818년,
콜롬비아 1819년, 멕시코 1820년, 브라질 1820년, 페루 1821년, 볼리비아 1825년 등 라틴 아메리카의 주요 국가들이 이 무렵에 생겨났다. 300년 가까이 튀르크의 지배를 받아온 그리스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서유럽 국가들이 어디를 지원할 것인지는 처음부터 명백했다. 당시 유럽을 휩쓸던 낭만주의 계열의 지식인들은 일제히 그리스의 독립을 지원하고 나섰고 심지어 개인적으로 그리스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동방정교의 적통이자 제3의 로마로 자처하던 러시아는 이교도를 물리치기 위해 새로운 십자군 전쟁을 부르짖었고 종교로 포장한 러시아의 태도 이면에서 지중해 진출의 의도를 읽은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튀르크에 대한 합동 공격에 나섰다. 결국 1829년 오스만 제국은 그리스의 독립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자, 다음 소제목은 246쪽 다시 온 혁명의 시대입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한 뒤 프랑스에는 부르봉 왕조가 복귀했다. 처형된 루이 16세의 동생으로 왕위에 오른 루이 18세는 새로 헌법을 제정해 프랑스의 주권은 국왕에게 있음을 천명했다. 새 헌법은 개인의 권리와 평등권, 재산권 등 혁명의 이념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의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루이의 치세에는 그런대로 안정으로 향하는 듯하던 정세가 결정적으로 방향을 튼 것은 그의 동생으로 왕당파의 우두머리인 샤를 10세가 즉위하면서부터였다. 시대착오적인 환상에서 헤어나지 못한 그는 1830년 5월 의회를 해산했는데 이것이 커다란 실수였다. 7월의 새 의회 선거에서 자유주의자들은 더 세력이 커져 의회의 가반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선거를 치를수록 자유주의 세력은 확대되기만 했다. 그런 추세를 읽지 못한 샤를은 칙령을 내려 또 의회를 해산하고 출판물 검열제를 재도입하는 한편 의회 선거를 다시 치르겠다고 선언했다. 7월 칙령은 자유주의 세력의 총동원령이나 다름없었다. 자유주의 언론인과 지식인, 학생, 소시민들은 국왕의 비상계엄령에 맞서 7월 27일 일제히 봉기했다. 7월 30일 자유주의 정치인들은 부르봉 왕조의 문을 닫았다. 결과도 프랑스 혁명과는 거리가 있었다. 정권을 타도한 세력은 하층 부르주아지가 주장하는 공화정 대신 자유주의 왕족이었던 루이 필리프를 내세워 왕정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새로 들어선 왕정체제는 온건한 자유주의와 급진적 공화주의의 이념을 적절히 반영한 어정쩡한 상태였다. 프랑스 7월 혁명의 영향으로 벨기에인들은 브뤼셀에서 봉기를 일으켜 네덜란드를 타도하고 독립을 쟁취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경제적 힘이다.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의 바람이 바다를 건너 유럽 대륙으로 불어온 것이다. 전통적인 농업국이었던 프랑스의 산업구조는 빠르게 변했다. 아직 공화제의 옷으로 갈아입지 못한 프랑스에서는 사회 문제가 즉각 정치 문제로 변했다. 1848년 2월 22일 파리의 노동자들은 불법 집회를 열었다. 이틀 뒤인 2월 24일 노동자들은 파리 시청을 점거했고 곧이어 베르사유 궁전으로 향했다. 20살 때인 55년 전 국왕 루이 16세가 처형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는 루이 필리프는 재빨리 왕위를 손자에게 물려주고 영국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그의 권력을 승계한 것은 그의 손자가 아니라 임시정부였다. 새로 구성된 임시정부는 곧바로 의회를 새로 구성했다. 이번 의회는 아주 특별했다.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성인 남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의회 선거가 실시된 것이다. 그 덕분에 25만 명이던 유권자 수는 순식간에 900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해 11월 공화정 헌법이 새로 제정되었고
프랑스는 50년 만에 다시 공화국으로 되돌아왔다. 새 헌법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나폴레옹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것이다. 비록 왕당파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었다고는 하지만 프랑스 국민들의 나폴레옹 향수는 대단했다. 루이 나폴레옹은 1851년에 헌법상 임기 4년의 단임으로 되어 있어 집권 연장이 불가능해지자 쿠데타를 일으켜 의회를 해산해버렸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국민투표에 붙였고 프랑스 국민들은 다시 그에게 몰표를 주었다. 더 이상 거리낄 게 없어진 그는 이듬해 나폴레옹 3세로서 프랑스의 황제가 되었다. 자, 다음은 252쪽 공산주의 이념의 탄생입니다. 프로이센은 착실히 영토와 세력을 확장해 남독일까지 아우르면서 명실상부한 독일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였듯이 독일의 부르주아지 역시 경제적 힘은 쥐고 있으면서도 그에 맞는 정치적 새 옷은 입지 못하고 있었다.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발발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3월 초 독일 연방의 두 중심인 빈과 베를린에서도 봉기가 터졌다. 빈의 자유주의 지식인과 학생, 소시민, 노동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의회 소집을 요구했고 군대가 진압에 나서자 3월 13일부터 무장투쟁으로 맞섰다. 파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며칠을 가지 못하고 오스트리아 정부는 민중의 힘 앞에 굴복했다. 빈의 소식은 민중 집회가 며칠째 열리고 있던 베를린으로 금세 전해지면서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의 저항 의지를 꺾어놓았다. 결국 그도 헌법 제정과 의회 소집을 약속하는 것으로 사태를 진정시켜야 했다. 연방체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독일의 통일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었다. 프리드리히는 프로이센이 독일의 통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고 5월에는 각 연방 대표가 프랑크푸르트에 모여 독일 역사상 첫 의회인 국민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혁명의 1차적 성공 뒤에는 반혁명이 온다는 역사적 경험을 독일의 자유주의자들은 모르고 있었다. 12월 국민의회가 해산됨으로써 독일 사상 첫 시민혁명은 무산되고 말았다. 혁명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던 1848년 2월 파리에서는 40쪽도 안 되는 조그만 책자 한 권이 출간되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라는 두 독일 청년이 함께 작성한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자였다. 두 사람은 그 시대 지식인들의 화두인 자유주의 시민혁명과는 다른 혁명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그것은 바로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혁명이다. 두 사람은 산업혁명으로 노동자들이 수에서나 힘에서나 사회와 역사를 이끌어가는 동력임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혁명을 주도하는 것도 당연히 노동자들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런던에서 그는 최초의 사회주의 정치 조직인 국제노동자협회 제1인터내셔널을 창립하고 시민혁명의 단계를 뛰어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의 이론과 노선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더 큰 업적은 자본론이다. 1867년에 1권이 간행되고 그의 사후에 엥겔스가 그의 노트를 정리해 2권과 3권이 간행되었는데 이 책은 자본주의가 발생하고 발달한 현장인 영국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운동 법칙을 탁월하게 분석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자본주의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이론서로 남아있다. 마르크스 자신은 몰랐겠지만 그는 학문적 성과 이외에도 장차 20세기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자라나게 될 씨앗을 뿌려놓았다. 그가 살아있던 시절에 이미 그의 사상과 이론을 추종하는 혁명 세력은 스스로를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불렀는데 그들 중 러시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20세기 벽두에 최초의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하게 된다. 자, 257쪽 변방의 성장 러시아입니다. 유럽을 뒤흔든 자유주의의 물결은 러시아에도 흘러들었다. 사실 자유주의 세력이 무장봉기라면 프랑스보다 러시아가 먼저다. 1825년 12월 차르 알렉산드르 1세가 죽은 뒤 정치적 혼란을 틈타 귀족 출신의 청년 장교들과 그들이 지휘하는 사병 3,000명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들을 데카브리스트, 데카브리는 12월을 가리키는 러시아어다 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농노제를 폐지하고 입헌군주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황족과 쥐주들을 대우하는 문제까지도 논의할 만큼 러시아의 근대화를 위한 포괄적 개혁안을 내놓았으나 형보다 훨씬 반동적인 알렉산드르의 동생 니콜라이 1세에 의해 가혹하게 진압되었다. 러시아 역사상 차리즘의 최초로 반기를 든 사건인 만큼 데카브리스트 반란은 러시아 지식인 인텔리겐치아들에게 한 가지 커다란 고민거리를 안겼다. 러시아에서 자유주의 개혁, 즉 시민혁명이 가능한가? 러시아에는 서유럽에서 볼 수 없는 혹독한 전제 체제가 있는 반면 소유럽에서 볼 수 있는 시민 세력이 없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혁명은 서유럽과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달라야 하지 않을까? 러시아에서는 뭔가 새로운 혁명이 필요하다. 그 답은 바로 사회주의 혁명이다. 서유럽 국가에서 자유주의 혁명이 성공하면 반드시 사회주의적 요구가 튀어나온다. 어차피 러시아에는 자유주의 혁명을 주도할 세력이 없다면 그냥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최종 목표인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니콜라이는 자유주의마저도 용납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차르 정부의 탄압이 강화되자 자유주의와 관련된 모든 사상과 활동이 불법화되었고 인텔리겐치아들은 지하로 숨을 수밖에 없었다. 지하의 비밀 조직을 색출하고 처형하는 일은 차르의 수족인 비밀 경찰이 맡았다. 그는 문제의 해결책을 대외 팽창에서 찾았다. 1853년 그가 오스만 제국에 선전포고를 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종교 문제 이외에 러시아의 흑해 진출이 걸려 있었고 또 전쟁의 무대가 흑해의 크림반도였으므로 이 전쟁을 크림 전쟁이라고 부른다. 니콜라이는 사실 튀르크쯤을 쉽게 제압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그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은 혹은 간과한 문제가 하나 있었다. 바로 영국이었다. 영국은 프랑스와 적대 관계에 있는 만큼 상관하지 않으리라. 이게 니콜라이의 판단이었으나 그의 기대 섞인 예상과 달리 두 나라는 즉각 참전했고 더욱이 언제 적대적이었냐는 듯이 서로 손을 잡고 러시아에 맞섰다. 어차피 붙은 전쟁이니 니콜라이는 30년 전에 미처 뜻을 펴지 못한 흑해 진출을 이루겠다는 각오였고 영국과 프랑스는 수백 년간 유럽인들의 눈엣 가시로 남아있는 튀르크를 응징하는 한편 러시아의 남진을 가로막는다는 의도로 전쟁에 임했다. 러시아나 동맹군 측이나 제대로 된 전략을 구사하지 못했고 보급망도 극도로 엉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3년이나 지속된 전쟁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최악의 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는 더욱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 1856년 파리 조약으로 러시아는 흑해의 중립을 약속하고 더 이상 남하를 기도할 수 없게 되었다. 전쟁 직후 죽은 니콜라이에 이어 차르가 된 알렉산드르 2세는 아버지에 비해 훨씬 계몽된 군주였다. 최소한 그는 내부의 문제를 바깥으로 옮기려 한 니콜라이의 정책을 계승하지는 않았다. 1861년 그는 오랜 숙제인 농노제를 폐지하고 근대식 의회인 젬스트보를 설립하고 행정, 사법, 군사 제도에 관해 대대적 개혁에 나섰다. 그러나 이제 자유주의적 수술로는 중병을 앓고 있는 러시아를 되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러시아의 인텔리겐치아들은 차르가 주도하는 개혁을 전혀 믿지 않았다.
러시아에 필요한 것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인데 차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는 개혁이었다. 차르 체제가 전복되지 않는다면 모든 노력이 소용없다고 판단한 인텔리겐치아들은 1881년 마침내 알렉산드르를 암살하는 데 성공했다. 자, 263쪽 변방의 성장 미국입니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르가 농노 해방령을 내린 1861년에 멀리 대서양 서쪽에서도 노예 해방 문제가 첨예한 정치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노예 해방을 내세우는 북부 출신의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다. 18세기 후반 영국이 지배해서 독립한 뒤 미국의 역사는 마치 유럽의 근대사를 압축해 놓은 것 같은 진행을 보인다. 미국도 근대적 국민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또 한 차례 진통이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남북전쟁이다. 미국은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을 통해 불과 한 세기 만에 유럽 각국이 거친 역사를 따라잡고 어느 유럽 국가에도 못지않은 제국주의 열강의 하나로 우뚝 서게 된다. 영국이 굴레에서 벗어난 뒤 미국의 앞길은 탄탄대로였다. 유럽 대륙보다 훨씬 넓은 땅에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도 없어 모든 게 마음대로였다. 때마침 유럽에서 불어닥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미국은 영토만이 아니라 공업도 크게 발달했다. 북부의 산업 노동력은 유럽 이주민들이 충당했지만 남부의 넓은 평야를 경작하려면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다. 이 노동 수요를 충당해준 것은 바로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흑인 노예였다. 이들은 남부의 대농장에서 식량 생산과 면화 재배에 투입되었는데 이것은 직간접적으로 북부의 공업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북부는 서유럽식 자본주의를 취했고 남부는 아래쪽의 라틴 아메리카처럼 노예제를 바탕으로 한 대농장 중심 체제였다. 북부와 남부의 차이가 심화되면서 양측은 사사건건 대립했다. 두 나라로 갈라선다면 모를까 더 이상 한 나라로 아우르기가 어려워졌다. 적어도 남부는 드러내놓고 말은 못해도 차라리 갈라서기를 원했다. 미국이 생겨난 이후 최대의 위기. 그러나 남부에 비해 인구도 2배인데다 철도, 광산은 물론 산업체의 90%를 소유하고 있는 북부는 남부의 분립을 용납하려 하지 않았다. 여기에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에서 성장한 인도주의라는 외피가 씌워지면서 북부는 남부의 노예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400만 명의 노예를 거느린 남부에서는 노예가 없으면 당장 모든 게 마비될 형편이었다. 노예제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이제 북부의 요구는 인도주의처럼 비공식적인 게 아니라 정식 국가 정책으로 구현될 것이다. 1862년 남부의 7개 주는 연방을 탈퇴해 독자적으로 아메리카 연방을 구성했고 헌법도 별도로 제정했으며 대통령으로 제퍼슨 데이비스를 선출했다. 1861년 남군이 섬터에 주둔하던 북군의 요새를 공격함으로써 남북 전쟁이 시작됐다. 양측의 전력으로 보면 이 전쟁의 승부는 보나마나 뻔했다. 모든 면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북부는 남부의 도발을 오히려 환영했다. 북부의 그랜트는 1863년 7월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북부의 승리를 사실상 결정지었다. 남부는 2년 가까이 더 버티다가 1865년 마침내 항복했다. 해방된 흑인과 여성이 선거권과 시민권을 가지려면 상당한 기간이 더 필요했다. 국민국가의 성립을 위해 불가피한 진통이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사실 미국의 남북전쟁은 유럽을 얼룩지게 만든 나폴레옹 전쟁에 비해 성공적인 전쟁이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진통을 겪은 뒤 미국은 이후 최단 기간의 유럽 열강에 못지않은 강대국 반열에 오른다. 이제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다. 네, 여기까지가
3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270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